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좌장은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님께서 맡아주시고 발표자는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님,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님, 그리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윤영관 교수입니다. 일부 세션에서 아주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격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정치적으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관념이라든지 통념이라든지 또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한반도 안보 관련해서 많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인데, 아주 시의적절한 이런 회의를 우리 한반도 미래 포럼의 천영우 이사장님 주도하에 이렇게 개최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어찌 보면은 안에서 밖으로 보는 거였다면, 두 번째 세션은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자 했던 것이 원래 그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세 분 선생님들께서 이제 해 주시겠는데, 한국국방연구원의 책임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이호령 박사님이 주한미군 조정과 한국의 안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님께서 대만 사태 시에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님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범위와 한계, 다들 하나같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분께는 정확하게 15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오신 이 청중분들께서 그 분야에 또 이 분야에 다들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고 전문가 분들이라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분으로 축약해서 발표를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발표하신 내용 듣고 뭐 한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보조 질문을 드리면 한 3분 정도로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호령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방연구원 이호령입니다. 굉장히 주최 측에서 이제 제목을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주셨는데요. 이제 주한미군의 조정과 관련된 이야기, 감축 이야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주한미군의 조정과 한국의 안보라는 주제 하에서 지금 현재의 안보 상황, 국제 정세,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 동안의 안보의 방향이 인태 지역과 또 동북아 지역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러한 환경 하에서의 주한미군의 조정 가능성의 문제와 우리 안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몇 가지 좀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러한 문제 제기 하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대비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의 인태 지역과 동북아시아의 안보 전략은 어떻게 변화가 됐고,
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앞으로 향후 4, 5년은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환경하에서의 주한미군의 조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한미군 조정과 관련돼서 착각하고 있는 요인은 뭔지,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는 뭔지에 대해서 짚어보고 우리 안보에 주는 함의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 제기를 보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1기 대비 인태 지역과 동북아시아 전략 환경의 주요 변화라고 하는 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터치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트럼프 2기 기간 동안 인태 전략과 동북아시아의 전략 환경 변화의 방향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것이 전제가 됐을 때 우리가 안보 정책, 또 우리의 국방 정책, 주한미군 조정의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전작권 이야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트럼프 2기의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의 그런 변화 가능성 부분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주한미군 조정이 어떤 환경 하에서 진행이 됐었고 트럼프 2기 조정이 있다면 과거 조정과 생각해 봤을 때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 안보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러한 방향 하에서의 우리 안보 정책, 국방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1기 대비 지금 현재의 우리가 안보 전략을 이야기했을 때 안보 전략 환경 변화가 크게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세팅된 하에 있는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태 지역부터 먼저 살펴본다면, 인태 지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 중동에 두 개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인태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차기에 어떻게 보면 전쟁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대만 사태와 관련돼서 2027년 이제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 대비 지금 인태 지역은 어떠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라는 부분은 사실상 10년 이전부터 계속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워딩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략적 경쟁자로 미중 전략적 경쟁이 사용이 됐다면, 이제는 전략적 적대국이다 해서 에너미의 개념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그세스 장관이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 위협은 실제적이고 즉각적이고 앞으로도 계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무력을 사용해서 아시아의 현 상황을 강제로 바꾸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8월 31일 날 예정이 되어 있죠. 미국의 차기 국방 전략서 지침이 8월 31일 나오는데 여기에 상당 부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국방 전략 지침의 주요 골격 구체화도 지난 그 3월이었나요? 인터림 내셔널 디펜스 가이던스에 나와 있고, 여기서도 보면 제1의 적은 중국이다. 그리고 대만 침공 저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또 엘브리지 콜비가 지금 사실상의 이 NDS 부분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그 2021년에 쓴 The Strategy of Denial에 보면 그 책 내용 부분이 상당 부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결국에는 미국의 국방전략 차기 국방전략 지침서도 대부분의 시각이 전략적 적대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정책이 구성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왔느냐 보면은 기존의 인태 지역에서의 그러한 양자 동맹에서 격자형 네트워크 구축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이러한 방향으로도 앞으로 차기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일부러 그 연도를 옆에다 적시를 했는데요. 지난 바이든 정부 때부터 보다 더 이제 격자형 네트워크가 구축이 됐는데, 이 방향이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자원 하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미일, 베트남, 미일
호 베트남, 미일 필리핀, 미일 호 필리핀 순서대로 3자, 4자의 다층적인 격자형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와 안보가 분리가 되지 않고 경제 안보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국 기술 경제 우선주의와 또 IPF를 통한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하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고, 그러한 과정에서의 공급망, 디지털 경제, 청정 에너지, 조세 반부패 등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 하에서의 동맹 국가와 프렌드십 국가와의 방산 및 수리 부속 협력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만 문제인데요.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리얼 월 컨틴전시에 대한 준비를 미국이 그동안 진행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중국의 대만 공격에 대해서 억제라는 개념으로, 분쟁 억제로 다뤘다면, 이제는 대응 및 승리의 개념으로 대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작전 준비적인 강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캠페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동맹과의 전략적인 연계를 강화를 하고 있고, 다영역 작전 강화라든지 전력 분산 배치, 그다음에 분할 운용, 네트워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북아 지역을 보면요, 동북아에 이제 보다 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제 3대 3의 신냉전 구도로 지금 현재 발전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 3대 3의 구도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본다면, 중러 간의 군사협력 강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도 시진핑이 10년 만에 지난 5월 9일 날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을 해서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대한 중러 공동 성명, 그다음에 글로벌 전략적 안정에 대한 중러 공동 성명, 국제법 수호 협력 강화에 대한 중러 공동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중국과 러시아 간의 연합훈련이 증대가 되고 있는 추세하에 우리의 카디즈 침범이 계속해서 증대가 되고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 그 훈련을 한 걸 보면은 대양 2024 훈련이 극동 연해주 인근 해역에서 있었고, 또 북부 연합 2024 훈련은 동해 및 오츠크해 해역에 있었고, 중러 해상 합동 순찰은 태평양 해역, 해상연합 2024는 중국 관동성 해역 등 인태 지역에서의 중국과 러시아 간의 연합훈련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인태 지역에 대해서의 미국의 동맹 국가들과의 격자형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군사협력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북한이 또 우크라이나 전쟁 활용을 통해서 2022년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침체기에 있었던 걸 극복한 것이 바로 러우 전쟁을 활용을 했고, 2024년 6월 19일 북러 신조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그런 기반에 근거해서 핵무력 임전 태세 강화라든지 질량적 증대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서 핵 방패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무기 제공과 지난 또 추가적인 6천여 명 병력 파견을 통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에 2만여 명의 병력을 파견을 했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MSMT가 첫 번째 보고서를 지난 5월 29일 날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에 보면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어떤 무기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이전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뭐를 받았느냐? 반항공, 우주, 해군, 드론, 무인무장 장비, 전자전 역량 강화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 간접적인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 이 부분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요, 북한 김정은이 등장을 하고 천안함 사태를 통해서 그 후계자로
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조직 중에 하나가 정찰총국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김정은과 연계해서 총국이 추가적으로 생긴 게 미사일 총국이 2023년 그리고 올해 탐지전자 총국이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위협 부분이 얼마나 지금 구체적으로 최근의 현대전 양상에 맞춰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간 하에 또 만들어진 것 중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4대 세습 체제 진행을 위한 김정은 체제의 내구력이 약화된 걸 극복하기 위해서 4대 세습 체제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것도 우크라이나 전이 시작된 2022년부터 김주애가 등장을 해서 사실상 모든 각 영역에서의 김주애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이 서해를 내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굉장히 주요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간과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해 임시조치 수역 내 인공구조물 설치라든지 해양감시 장비 배치와 관련된 것은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행태가 뭐랑 닮았냐면 2012년 4월에 있었던 필리핀에서의 남중국해 스칸버러 암초에서 중국이 사용했던 불법적 해양 영유권 주장을 위해서 사용한 전술, 이름이 양배추 전술이더라고요. 이거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북한이 1도련선 안에 있는 해역에 대해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서해로 내해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분 남으셨습니다. 네? 3분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서둘러 주시면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인 요인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선 패권 전환기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지정학적 마찰로 전이가 되고 있고 또 이러한 가운데 대만의 문제로 인해서 전략적인 우판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회색지대 전술과 현대전 미래전에 관련된 양상이 변화가 되고 있다. 두 개의 전쟁을 통해서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대칭 전략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동맹국의 역할이 증대가 되고 있는데 동맹국 역할 증대에 따른 동맹국 간의 이해 충돌의 갈등의 소지도 한편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인태 지역의 군사력 강화와 관련돼서는 방향이 너무나 뚜렷하다. 2030년까지 미국이 군사력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과 관련돼서 통화 억제와 목표 지향적인 군사력인 사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의 국방 예산은 계속해서 증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NDS는 8월 31일 날 나온다라고 하는데 2022년에 NDS 같은 경우에는 MPR과 MDR이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MPR과 MDR 부분은 나오고 있지 언제 나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MPR에 담긴 내용 중에 하나는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정권이 더 이상 정권이 유지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그 부분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차기 NPR에도 담길 것인가에 해당 부분이 우리 동맹국인 우리 확장 억지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궁금하고요. 또 한미 NCG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도 궁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면 이제 국방수권법과 중국이 최초로 이제 국가안보 백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국방수권법이 지금 상원 하원에 다 이제 그 통과를 했는데 국방비와 관련돼서 증액된 내용을 보면은 작년 대비 총 금액의 3%가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또 그 중에서 핵과 관련된
핵무기 현대화와 관련된 에너지성에서의 그 금액도 굉장히 증대가 됐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미국이 핵 현대화라는 부분과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군사적인 통합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이전보다 매년 증대가 되고 있고 5년에는 24년 대비 1% 증대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3%가 증대가 되고 있고,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분야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주한미군 조정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담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한국과 관련돼서 우리와 관련돼서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은 미국 국방장관이 그러한 조치가 미국 이익에 부합된다고 의회에서 인증하기 전까지는 금지를 하고 있다. 라는 부분과 또한 합참의장과 인태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러한 변화에 대한 독립적인 위기 평가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담고 있고요. 하원에서는 28,500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숫자로 확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면 전체적으로 이 구성안에서의 이제 PDI 부분이 중요한데, 태평양 억지 이니셔티브에서의 기본적인 예산 부분이 또 증액이 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서의 일본, 필리핀, 대만 안의 조치들을 보시면은 얼마나 미국이 인태 지역에서의 주요 동맹국들 중심으로 정책을 지속 강화시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그러면 중국이 최초로 이제 국가안보백서를 지난 5월 12일 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라는 개념을 전부 다 뚜렷하게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안보 환경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에 의해서 모든 것이 초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태 지역에서의 그런 강대국 간의 격돌이 중심이 되고 있고, 앞으로 중국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돼서 법적 제도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의 국가안보, 공공안전, 사회관리, 외교 해서 4가지 차원을 통합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예,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으로 보면 결국에는 미국 거부 전략과 중국의 순차 전략에 진행이 되는데, 중국도 사실상 일도련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중국의 내화를 통해서 저 빨간 선을 보면 일도련선이 보다 더 태평양 쪽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외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용외교라 함은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전략적 공간을 넓힌다라고 하는데, 이 구도를 본다면 전략적 공간이 증대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될 환경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에 주는 함의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북한 위협 플러스 실질적인 중국의 잠재적인 공격성의 가시화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기를 동맹과의 역할 분담 및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허태근 실장님 발표. 발표드릴 순서는 미국의 국가 대외 전략과 인태 지역의 안보 구조가 어떻게 형성, 대만 사태 시 어떤 양상이 벌어질 것이며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가 되겠는데, 앞부분은 공유된 자료들을 주로 참고하시도록 간략히 설명하고 뒤에 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지리를 보면서 국가 대외 전략을 구사했는데, 지구의 중심은 유라시아 대륙이고 이곳에서 패권이 등장하는 것은 미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지만 영내 스스로 패권 등장의 예방이 불가하기에 미국이 담당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지역적 패권 국가 등장을 방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를 위한 안보 체계는 유럽은 나토 집단 방위를 통해 독일을 관리하고 소련 공산주의 확장을 견제하는 것이고, 아시아에는 허브앤스포크 양자 동맹 체계를 통해서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확장을 견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서태평양에 산재한 섬들을 연결한 도련선 전략과 이 도련선을 활용한 허브앤스포크의 양자 동맹 체계를 구축합니다.
현재 좌측에서 보시는 요도는 미국의 1, 2도련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1950년대 덜레스 국무장관이 고안했다고 하며 미국은 제1도련선 일대 동맹국에 미군 전력을 전진 배치하고 2도련선에 위치한 괌, 3도련선에 위치한 하와이 일대에 배치된 미군 전력으로 지원하며 이를 위해 대륙에 위치한 한반도에는 지상군 위주의 주한미군을, 도서국가인 일본에는 해상전력 중심의 주일미군을, 기타 국가에는 순환 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도련선 전략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국가안보, 주권, 국내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외부 위협으로 중국 봉쇄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중러에 대한 소위 이중 봉쇄를 위한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도련선인데 이 도련선을 중국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2012년 미 해군 참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대부분이 일치하지만 노랗게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미 해군은 한반도 남부도 도련선의 일부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에 저희들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1996년 대만 해협 위기 이후 중국은 외부 세력의 분쟁 지역 진입을 억제하고 지연 방지한다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A2AD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강력한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변 분쟁 시 제3국 즉 미국 개입에 대응하며 전 세계적 전력 투사가 가능한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시진핑의 감군몽에 따라 더욱 강화되어 왔습니다. 보시는 좌우 사진은 1999년과 2005년에 대해 2020년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판단한 군사력 비교 도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완전히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 균형은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이고 가운데 보시면 특히 해군 전력들이 있는데 비교가 안 될 수량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몽 구현을 위한 중국군의 현대화와 A2AD 전력 강화는 역내 미군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켰고 미중 간 군사력 균형은 미측에 불리하게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기존의 중국의 변화 견인을 위한 관여 정책을 2008년 이후부터 수정주의적 중국과의 전략 경쟁으로 전환하였고 특히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러한 미중 관계를 글로벌 파워 컴피티션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격자형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이것은 아까 발표에서 설명드렸을 겁니다. 아래 특징을 보시면 중국에 대한 위협 공유 수준이 높고 미군 전력의 추가 순환 또는 배치가 가능하며 미중 간 충돌 시 직접적인 미군 지원이 가능한 전력과 의지를 보유한 국가들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여기에 한국은 빠져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저희들은 모릅니다. 해거세스 국방장관이 하달한 임시국방 전략 지침을 가지고 전력 태세를 조정하고 있는데 각 전투 사령부들은 혼란에 빠졌고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헤리티지 재단에서 작성했던 프로젝트 2025였고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가장 중대한 위협을 중국으로 중군사력의 최우선 위협은 대만 서태평양 제1도련선 일대 미 동맹에 대한 위협이라고 간주하고 대응 전략으로 거부적 방어를 하되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는 현실적 방법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방 분야 개혁 과제에서 동맹의 재래식 방위 분담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천명하면서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에 있어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미국의 버든 쉐어링, 반응의 분담 요구는 전 세계에 자국 국방 예산의 증가,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비용 분담 정액, 그리고 미국의 대외 정책, 특히 미중 전략 경쟁에 있어서 역할 분담의 확대라는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만 사태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례의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제3차 1995년, 96년 이 사태는 중국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인 양상이었고 중국군의 개혁과 현대화 추진, 특히 A2AD 전력 전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만 해협 위기 시 미군 전력이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 그것은 이제 거부적 방어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력 운용의 특징은 분산 배치, A2A로부터의 생존성 보장, 원거리 타격, 대만 상륙 작전 거부, 격퇴의 양상을 띱니다. 이를 위한 소요 전력을 살펴보면 해상 전력, 즉 해군 해병대가 주력이고 장거리 항공, 미사일 방공 등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상 전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주일 미군과 7함대 정원이 되고, 장거리 항공 전력은 괌, 하와이, 미 본토에서 정원합니다. 미사일 전력은 사전 배치 전력을 활용하며, 방공 무기는 도서 지역은 사드, 패트리어트 등 사전 배치 전력, 해상에서는 이지스 체계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투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전투이기 때문에 육군 전력의 초기 작전 소요는 낮습니다. 그렇다면 동맹과 우방국에게 어떠한 군사적 지원 및 지원을 요구하겠는가? 동맹이 해야 할 역할은 미군의 주둔, 접근, 사전 배치, 군수 지원. 여기에 더해서 해당 국가군이 작전을 지원하거나 직접 참가하는 양상이 될 텐데, 전망해 본다면 일본은 주일 미군의 주둔과 해외 전개, 군수 지원이 가능하겠고, 호주는 미군의 분산화 작전 지원 및 해군력 위주의 연합작전, 필리핀은 분산화 작전은 지원하되 연합작전 수행 자산과 능력은 미비한 반면, 한국의 경우 미군 작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제한되는데 이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5월 달에 발표한 애틀랜틱 카운슬의 가디언 타이거 TTX와 시나스에서 발표한 대만 사태에 대한 지역적 세계적 대응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일독을 권유해 드립니다. 특히 이 보고서의 경우 국가별 개입 유형을 그 강도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누는데 1그룹은 일본, 필리핀, 2그룹은 한국, 호주, 인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비난 수위는 정권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경제는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군사는 후방 지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소요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2025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거부적 방어를 주도하고 동맹은 자국 방어에 주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주한 미군의 경우 북한 위협 대응에 고착된 군대에서 대중국 대응으로 우선순위가 전환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유연선이 확대되어야 하는 바, 이 전략적 유연선 확대와 전자권 전환은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국군의 경우 북한 재래식 위협 방어에 대한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독자 전력 및 작전 수행 능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고, 기타 역할은 중국 위협 대응을 위한 다이 차원의 역할 공조 및 확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을 둘러싸고 감축,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28,500명 중 2만 이상의 육군 전력입니다. 공군 2개 편대는 F-16으로 항모작전이 불가합니다. 해군 전력은 부재합니다. 그러나 대만 사태에 소요되는 전력은 해상 전력으로 주한미군 전력의 전환 우용 소요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육군의 주요 부대를 감축 후 전환 배치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외 지역은 도서국가로 육군의 전환 배치가 제한되고 전환한다 하더라도 군사적 효연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활용도는 무엇이겠는가? 미 해공군 전력의 분산화 작전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일부 군수 지원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현재 보도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협상 레버리지일 수 있고, 아니면 미 육군 전반의 전력 감축을 통해서 해군 전력을 정강하는 데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유럽도 중동도 아니기 때문에 본토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의 경우에는 군사적 실효성보다는 미국의 안보 국방 전략 변화와 연계한 전략적 메시지 효과 제고 효과가 있고 유사시 운용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서태평양 군사 태세 조정은 주한미군에게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로 나타나고, 이것은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 조정으로 나타나며, 이를 위해서는 전자권을 조기 전환으로 전략적 메시지 발신, 감축은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한국의 대만 사태 군사적 개입은 가용 전력이 제한되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한국군 전력 구조는
북한 위협 대응 중점의 지상군 주도 해공군 지원 체계이며 대만 사태 발생 시 군사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가용 전력이 제한됩니다. 대만 사태 발생 시 한반도에서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미군도 이와 유사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군은 서태평양 지역 동시 이중 정부화 가능성을 억제하고 대비, 즉 북한 위협 대응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타 동맹 차원의 역할을 분담하면 결국 다임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 외교 측면에서는 전략적 메시지 공조로 가로 안에 있는 내용들은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상황에 따라 선택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이 되겠습니다. 정보는 정보 공유를 확대하거나 정보기획 평가까지 나아갈 수 있겠고 특히 군사에 있어서는 서태평양 지역의 이중 정보화를 억제하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간의 군사적인 기획이나 공조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평시 공급망 조정 협력과 사태 양상에 따른 조정이 있겠습니다. 최근 K 방사를 활용한 프렌들리 쇼어링, 엘라이 쇼어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은 이것을 경제로 볼 수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해서 국가를 전시경제 체제로 전환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은 미중 전략 경쟁에서 군사력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무기 체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무기 체계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미중 전략 경쟁에서의 무기고 역할을 동맹국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핵심은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우리의 선택, 즉 전략적 모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략적 선명성 내지는 명확성을 추구하는가일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안보 국방 전략과 군사 태세 조정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지킬 것, 양보할 것, 그리고 받을 것의 현명한 교환을 통해 윈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아주 훌륭한 발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어서 신범철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꼭 누르시고. 예, 들리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천영호 수석님과 한반도 미래 포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PPT를 잘 만드는데 저는 PPT를 내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텍스트를 열심히 써서 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범위와 한계. 사실 뭐 이게 오늘 1세션과 2세션이 다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이호령 박사님의 발표와 허태근 장군님의 발표가 연결돼 있고 또 제 발표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가 안보 정책의 수립은 국가 안보 목표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도전 요인, 그래서 위협을 분석하고 그 위협에 대한 임무를 만들고 임무에 따른 과업을 만들고 그 과업에서 부족한 부분, 능력을 보완하는 그 일련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 모든 사안이 다 어디서 발생하느냐? 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위협평가에서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미 양국의 위협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지금 보이지 않는 그리고 서서히 말로 나타나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지난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그런 시각차가 서서히 발생을 하고 있었다.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더 노골화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이제 시급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문제, 중국의 위협을 어떻게 보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가 앞서 이야기한 한미 동맹 전반에 관한 협상, 나아가서 군사적 차원에서는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규모, 그렇죠?
그리고 뭐 방위비 분담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한미 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서로 간에 공동의 위협 평가를 하면서 북한 위협과 중국 위협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배율로서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고 적어도 앞으로 4년간 같이 가야 되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행정부 간의 동맹에 관한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나온 여러 가지 현안들에 다 걸치는 문제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한미일 안보 협력,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다 저의 선배님이고 저의 스승님 같으신 분들인데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북한 문제 때문에 생겼어요. 98년 티콕 만들어져 가지고선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협력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발전돼 왔는데 2010년 이전까지는요, 미국이 중국 얘기를 하기를 별로 안 원했어요. 그때는 미국이 중국을 뭐라고 봤어요? Responsible Stakeholder, 가능하면 협력의 파트너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급변 사태라든가 뭐 한반도 유사시 논의, 학계에서 이야기해도 가급적 중국 문제는 끌어들이지 않으려 했고, 나중에 나왔던 표현이 제3국, The Third Party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대에 넘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특히 시진핑 주석이 뭐예요? BRI,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 하면서 미국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오고 경쟁자를 넘어서 위협으로 보고, 그런 와중인데 대한민국은 한반도 중심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북한 위협에 대해서 주한미군은 전적으로 한국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국의 위협은 한국의 그 외교안보 문서를 보면은 가급적 잠재적 위협,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제3국의 잠재적 위협, 가급적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고, 저는 그런 입장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당면한 위협은 사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가급적 한미동맹을 대한민국 이익에 부합하게 활용하려는 노력이 지난 정부까지도 이어왔고, 결국 대한민국이 최근까지 했던 것은 외교적 레토릭, 그러니까 대만 사태에 대해서 아까 천영호 수석님께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외교적 레토릭을 강화하면서 접근을 했던 것이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범위를 조금씩 보이지 않게 확대해 왔던 겁니다. 그럼 한미일 안보 협력의 범위는 어떻게 확대되어 왔느냐?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정책 협의예요. 정상 차원의 정책 협의, 장관 차원의 정책 협의, 그리고 군당국 차원의 정책 협의. 갈수록 고위급이 됐고, 갈수록 정례화가 됐고, 갈수록 중국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씩 강도 높게 들어왔던 거죠. 두 번째는 군사훈련이에요. 우리가 한미일 군사훈련의 초창기는 뭡니까? 정보공유잖아요. 정보공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티사를 만들었고, 지소미아, 한일 간의 지소미아를 한 거고, 그 지소미아 효력 중단을 한 것을 어떻게든 다시 효력을 복원시켜서 무엇까지 했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한미일 미사일 조기 경보 훈련을 했던 거예요. 뭐예요? 이건 역시 북한 위협에 대응했던 거죠. 그러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한미일 협력을 중국을 겨냥해서 하진 않았지만 멀티내셔널 훈련, 그러니까 다국적 훈련에 한미일이 공동 참여하는 거죠. 올해도 보니까 뭐가 있었냐? 옛날보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이걸 지금 봐야지 되는 제가 좀 안타깝긴 한데, 시드래곤 훈련이 3월에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카만닥 훈련이 5월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괌에서 있었고 하나는 필리핀에 있었어요. 다국적 훈련인데 거기에 참석해서 결국은 북한 문제를 우리가 대응했겠어요? 아니죠. 잠재적으로 중국 문제를 갖다가 훈련하는 거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도 보이지 않게 지역적 차원에서의 기여에 관한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이 흐름을 보면 결국 한미일 안보 협력은 정책적 차원에서나 군사적 훈련 차원에서나 북한 문제를 넘어서 지역적 차원의 문제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그 속도는 빠르다고 볼 수 없고,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의 한반도 중심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025년이 됐고 새로운 한국의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이 한미일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6월 달에 G7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미일 공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향하는 바도 실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용에 관해서는 오해가 많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지난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했다, 지나치게 강화했다고 비난을 하면서 실용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 실용이긴 한데, 사실 실용 자체는요 대한민국 외교가 추구해야 될 하나의 방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사실 실용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용이라는 표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실용이라는 것이 그 시기에 맞는 환경 변화를 적응하고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실용이 되어야 된다. 이때 우리가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될 환경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중국의 위협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10년 전의 생각, 5년 전의 생각으로 고정시켜 놓고 한반도의 안보를 구상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사실 안보 목표는 간단해요. 모든 정부가 이 맥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보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두 번째 경제는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고, 세 번째 뭐예요? 글로벌 기여를 한다. 이것을 매 정부마다 아름다운 용어로 표현해가면서 국가 안보 목표를 바꾸어서 수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위협 평가를 하는데, 이 위협 평가에서 북한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 감아서는 안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고, 다만 그것을 강조하는 방식은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흐름의 자체, 이것이 우리 동맹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제가 앞서 이야기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외교부에서 정책기획관을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윤병세 장관님을 모시고 일할 때, 그때 사드 무기체계가 디플로이 됐죠. 배치가 됐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출장을 가서 중국을 가기로 됐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오지 말래요. 그거 발표 듣더니 대화가 단절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그때의 중국은요 지금의 중국과 달라요. 왜?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시립대 이 교수님께서 무역 통계 잘 보여줬는데, 지금 그때는요 대한민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 비교할 수 없게 중국이 1등이었어요.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은 어떻게 미국이 되는 것 같아 이제.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적자 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중국을 대하는 것과 지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지역적 차원의 위협과 지금의 지역적 차원의 위협이 달라요. 위협이 뭐냐? 사실은 고민해 봐야 돼요. 뭐 중국이 위협이라고 미국이 이야기한다고 중국이 위협이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나름대로의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중국의 위협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해요. 제가 생각하는 위협의 평가 기준은요 능력과 의도입니다.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침략할 의도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분명한 위협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한국을 침략할 의도는 없다고 봐요. 의도, 인텐션 부분은 크게 위협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능력이 커지면요 위협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의 위협이 중국이 우리를 침공하겠어 했다고 해서 그 위협을 갖다가 눈 감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정해서 나름대로 대응 능력이라든가 국제관계 협조 질서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as of today를 기준,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다 그래왔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지난 윤석열 정부도 중국 문제에서 미국과 협조는 해나갔지만 가급적 스피드를, 속도와 범위를 조율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때는 외교부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문가로서 볼 때 조심은 했어요. 자, 그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도전이 예상돼요. 왜?
하필이면 트럼프 행정부를 만났거든. 참 어떻게 보면 불운하죠.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요, 그래도 동맹국 입장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해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트럼프 행정부하고 맞짱을 뜰 수 있냐? 사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왜? 그러기에는 우리가 아직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맹, 미국의 지원이 사라진다면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한반도의 평화 안정, 경제적 번영, 국제적 기여 모두가 다 도전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중국이 바람을 불면 바람 불기 전에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조율하는 일이에요. 앞서 뭐 이렇게 많은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 미국의 그러한 질서에 맞춰서 우리가 착착착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사항에 접점을 찾아야 돼요. 접점을. 그 접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사실은 전략적 유연성부터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전략적 유연성이 무슨 질문이냐? 당신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중국 문제에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전략적 유연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수행해 나가고 그것에 따라서 주한미군에서 앞서 잘 설명했는데요. 지상군이 한반도에서 빠지면 저는 인태 지역으로 가지 않고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 미국 육군 계획에 감축 계획이 있거든. 근데 그 지상군이 빠지면 주한미군에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면 너무 다른 해군 공군을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상군이 빠지면 안 돼요. 지상군이 있어야지 소위 과거 우리가 이야기했던 인계철선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고 한미동맹의 가늠자는 지상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놔둘 수 있는 유일한 협상 카드가 저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생각하고 앞서 우리 허태근 장군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 대만 문제에 가서 싸운다 이런 거 미국이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때 한반도에서 주도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라. 다만 뭐가 있을까요? 작전함에 있어서 유연성, 후방기지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을 요구할 텐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미국과 사전에 협조한다는 정도의 사전 협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제한 요인을 두고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가면 돼요. 왜? 이런 사안을 사실 밝힐 이유도 없거든요. 그냥 정치적 차원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한미 간의 사전 협조 절차를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만 발표해도 그 안에 다 녹여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외교적 레토릭 속에서 우리는 미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미국은 한국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율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협력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 한미일 공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한미일 협력은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강도를 높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보 정부의 진보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추가적으로 자극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한미일 협력이 또 범위를 확장해 나갈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앞서 허태근 장군님도 잠깐 언급했는데 뭐냐? 요즘에는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 양상이라든가 전쟁에 필요한 것들이 변화하고 있음이 너무나도 눈에 보이고 그거를 미국도 요구하는 게 있다. 그것이 뭐냐? 공군망 협력이에요. 공군망, 군수물자.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전시 물자 공유, 상호 운영성 강화라든가 그런 공유를 확대해 나가면은 이것은 뭐 중국이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글로벌 차원의 협력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미국이 원하는 MRO 협력 같은 것도 한일 간에 협력해서 한미일이 협력해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굳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원하는 협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은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동시에 그것도 한계는 존재한다고 봐요. 한미일 안보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한반도 중심성은 유지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위협평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과 일본이 갖는 위협과 우리가 느끼는 위협이 다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차이를 우리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미국에게 반복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미국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전제가 뭐냐? 우리는 한미 동맹의 동맹국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그런 우리의 의지를 전달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달이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장관도 임명되지 않았고 한미 간에는 관세 협상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고 아직 정상회담도 개최되지 않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우리 천영호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오해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미일이 이것을 네, 정리 앞서서 부탁드립니다. 예, 끝납니다. 네. 1분도 안 남았어요. 앞서서 이끌고 나가는 마차가 되지 않지만 그 안의 일부로서 한국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필요하다. 그렇죠? 두 번째, 한반도 중심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세 번째, 그렇지만 미국의 전략적 변화를 우리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협조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그 수준을 미국과 논의하면서 조율해야 된다. 이것을 거부하듯이 나가면은 한미 동맹의 다른 영역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상입니다. 예. 항상 신범철 박사님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은 아주 명쾌하고 그 활력 있고 그래서 유튜버를 하시면은 굉장히 구독자 수가 한 10만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예, 이호령 박사님께 아주 그 발표를 아주 포괄적이고 중요한 이슈들을 그 큰 그림을 짚어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그 딱 들으면서 그 한 가지 느꼈던 거는 미국의 핵 전략이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핵 보유국을 이제 발표하시는 내용 보면 두 개의 핵 보유국을 동시에 억제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핵국은 뭐 물론 이제 중국과 러시아였는데 러시아는 뭐 한 5천 몇 개인가요? 핵탄두가 미국보다도 약간 많은 상황이고 뭐 중국도 뭐 이제 몇 년 후에 1,500개까지 만들겠다고 그런 상황이 돼서 온 그 핵 전략의 핵심이 미국 중국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0.5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뤄나가야 되는지 여기는 이제 가장 큰 제약 요인이 국방 예산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0.5고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위협인데 뭐 작년 시프리 보고서 보면은 지금 50개 가지고 있고 40개를 만들 수 있는 이 핵물질을 갖다가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보면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중국과 러시아는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미국이 핵 능력의 어떻게 보면 현대화 부분을 상당 부분 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계속해서 2030년까지 그 핵 현대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 부분과 관련돼서 예산 항목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태 지역에서의 주요 국가 위협에 해당되는 소위 말하는
공격의 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공격의 축에 해당되는 국가가 바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다. 다 공교롭게도 핵 국가인 거죠. 이런 핵을 가진 국가들이 위협을 가하는 데 있어서도 전장이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련된 그러한 모든 위협을 같이 무기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고 있는 이 위협을 큰 덩어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핵 문제에 대해서 현대화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보셨듯이 이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협상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스틱도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을 보여준 거고, 결국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도 지금은 조금 안타깝게도 NCG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동맹에서의 그런 억지와 관련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이 부분에 언급은 없는데요. 이제 결국엔 보면은 한반도에서는 이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위기 관리에 보다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또 이런 확장 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국에는 그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다들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한반도 중심의 그러한 위협에 대한 그 억제에 대한 부분이 한미일의 위협의 우선순위가 틀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중국에 대한 위협에 대한 공감대 문제를 또 어떻게 가져가느냐. 우리가 보면 앞서서 이제 그 신범철 박사님께서는 능력과 의도와 관련돼서 중국은 우리에게 공격할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의도도 완전히 이전 10년 전에는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과연 의도에 대해서 제로로 볼 수가 있느냐에 대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한미일이 공감을 갖고, 우리가 특히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한반도의 이러한 핵 취약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기본 플러스 가져가고, 플러스 중국에 대한 위협도 한국도 이제 점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그러한 취약성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핵 문제도 우리에게 불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결국엔 가져간다면, 그 부분도 확장 억지에 해당되는 부분도 결국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억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북한과 같이 연계된 그 맥락 하에서 한다면 억지력이 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태근 실장님께 그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좀 이해하기 힘든 그 안개 속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이슈 비슷한 건데, 그걸 선명하게 좀 그림을 그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미국의 그 역대응 전략 설명하시면서 그 미국의 그 격자형 네트워크 그 구도 속에서 한국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언급하시면서 설명은 안 해주셨거든요. 그게 한국 안보에 갖는 함의가 뭘까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가지고 협상 레버리지 측면을 좀 강조를 해주신 느낌이 들었는데, 미국이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동맹들한테 그 방위비 부담 요구 많이 하고, 동시에 기존의 그 미군 배치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감축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그 타겟이 중국이라고 하면은, 아메리카 퍼스트의 관점에서 주한미군 육군이 2만 명 이상 주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비효율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협상 레버리지가 아니라 실제로 충분히 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메리카 퍼스트의 관점에서는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미국의 역대형 전략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격자형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격자형 네트워크의 특징들을 보면 기존에 있던 이제 허브앤스포크의 양자 동맹 체계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이제 네트워크를 보다 촘촘히 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보면 이제 영내에 호주, 필리핀이나 태도국으로 미군 전력이 순환 배치 확대하면서 군사적 접근이나 기지 구축이 다양화집니다.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양자 동맹에 한미일, 미일호, 미일배 이러한 소다자, 또 쿼드, 오커스 이런 안보 협력을 결합해서 네트워크형으로 구축을 하고, 또 이제 일본의 반경 능력 확보라든가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지원, 필리핀의 무기 공유 이런 것들을 확대하면서 동맹 우방국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는데, 한미 동맹 관계는 그대로 있대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격자형 네트워크 구축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이나 이러한 또 한국군의 역할은 이 한반도에서의 안보를 관리하는 것이라는 데에 방점을 더 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격자형 네트워크의 주된 관심들은 대만이나 남중국해 일대에 일도련선 일대로 집중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방어력, 억제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한미군의 감축의 문제인데,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상하원 청문회에서 또 하와이에서 개최된 그 심포지움에서 한 이야기가, 그 주한미군은 right place, 컨티넨트, 대륙의 올바른 위치에 주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한미군은 지상군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주한미군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right place를 이야기할 때 이 right place는 북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서태평양 대외 전략에 있어서 대륙에서 필요로 하는 군사력과 또 작전 수행, 또 도서 지역, 또 해양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전투력 운용,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되어서 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그리고 순환 배치들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결국 대륙에서 중국군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목소리를 혹시 군사적 유용성을 모르는 미 본토의 일부에게 오해 없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오해하지 않고 감축이나 기타 불필요한 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에게는 동부 정구라는 5개 정구 중에 하나의 정구가 대만과 남중국해를 대응하지만, 북부 정구는 또 다른 그 시진핑의 군사 전략 속에서 한반도 또 만주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억제력은 이 주한미군이 담당하는 것이고, 그 핵심적인 로케이션, 위치는 주한미군이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라는 라이트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결코 이 전력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그것이 확고한 전략이라면 더욱더 보강되고 강화되어야 할 전략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측면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인계철선이고, 또 육군이 주한미군 이 육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안보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메리카 퍼스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중국과의 전략을 수행해 나가는데 공군, 해군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한다면은, 육군은 한반도에 있음으로 인해서 가까운 것이 옛날에는 그게 자산이 됐지만은, 그래서 뭐 가까이 붙어 있는 불침 항모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중국의 그 수많은 미사일에 바로 사정거리 안에서 노출이 돼 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벌러러블한 그런 상태에 미군을 놔둬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생각은 하는 측면이 없나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한반도 중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어떤 서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예외고,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대응 전략 A2AD 전략에 있어서 한국은 예외인 것처럼
간주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중국에서 한국보다 더 먼 곳에 주일 미군 기지들이 있고 그것보다 더 먼 괌과 하와이에 미군의 기지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A2AD 능력들은 이미 그 지역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고 그 능력들로 대만 사태 또는 남중국해에서 분쟁을 일으켜야 할 때 기정사실화, 미군들이 조정되기 이전에 증강되기 이전에 그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린다 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작전 수행 개념의 변화를 제가 이제 발표 자료에는 있는데 말씀은 못 드렸는데 전부 이 지역 1, 2, 3도련선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활용해서 분산화 작전, 생존선 보장, 방호 그리고 역대응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미국에게는 더 많은 기지, 더 많은 항구, 더 많은 전투력의 분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논리 속에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이 더 보강되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 박사님께 궁금한 거는 그 발표 중에 그 미북 대화가 재개가 되면은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이 축소나 중단 가능성이 상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사실 미북 대화 재개가 되면은 굉장히 그게 배딜이 될 거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손도 안 대고 ICBM만 빼고 뭐 경제 제재는 풀어주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도 뭐 약속을 할 수가 있고 훈련 중단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양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이런 식의 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국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안보 차원에서 특히 그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미국이 주일 미군 사령부의 지위를 격상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주한미군 사령부의 역할이 격화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까지는 동아시아 쪽에 동북아 쪽에 이 미국의 전략의 핵심이 어찌 보면 한국이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갖는 이 함의 이전과 이후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경우에 어떤 상황 변화가 올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한테 이따가 질문 또 하시나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면 제가 말씀에 답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 두 가지만 짧게 드릴게요. 아주 짧게. 예. 훈련 축소 중단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쿼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겠다. 현 정부에서는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훈련 축소 중단은 이것이 미북 대화가 진행될 때 2018년처럼 한미 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 아마 미국은 한미일 차원에서는 역외에서 하는 것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쪽 문제에 참여하면 되는 거고 한미 간의 양자 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배딜이 이루어질 것이냐 제가 오늘 아까 천영호 수석님 기조연설을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저렇게 생각이 똑같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요 뭐를 좋아합니까?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승리했다, 내가 굿딜했다. 그런데 2019년에 거래 기준이 있어요. 그때 트럼프가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 하고 얘기했던 그 기준이 영변하고 제재 내개를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은 북한이 절대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굿딜을 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론 포장을 하고 외교적 레토릭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만약에 북한 핵이 고착화되는 배딜이 만들어진다 하면은 우리는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또 대화대로 추진해 나가는 전략을 하면 돼요. 저도 이제 제가 여기에서는 아까 선배님 후배님 많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올해가 제 경력이 30년이에요. 1995년에 코 흘리면서 국방연구원에 들어갔는데 물론 코는 안 흘렸습니다. 30년이 됐는데 30년 동안 보니까요. 사실은
너무 하나의 현상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외교 안보는 이어달리기다. 지난 정부에서 잘 달려서 다음 정부 주면 그 정부에서 또 열심히 달려서 가면 안보는 유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뱃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살 길이 있고 억제력 강화를 함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다른 거는 제가 그래도 짧은 외교관 생활과 한 수십 년 동안의 학자 생활을 하면서 전문가들을 만나면 미국이 좋은 건 그래도 동맹이고 만나니까 대화가 되더라. 그 부분에서 설득을 해나갈 수 있는 억제력 강화의 설득 여지가 우리의 적이고요. 주일미군 사령부 이거 솔직히 걱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다른 분야의 합의를 잘해서 이게 사실 사성 장군이 일본으로 가고 마치 우리가 삼성 장군으로 해서 일본 예하에 있는 형식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최고의 파트너는요 누구냐? 바로 주한미군 육군 사성 장군이다. 여기 군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육해공군 간에 사실 라이벌리가 있어서 절대 미국 육군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성 장군을 일본에 넘기지 않는다. 왜? 일본으로 가면 육군이 사성이 안 됩니다. 해군이나 공군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최대의 무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협상하고 같이 움직이면 저는 사성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 건 이호령 박사님께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사실 정확하게도 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중국이 양자관계에서 한국을 침략할 의도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다자관계에서 주한미군이 대만 분쟁에 활용되면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천수성님 전작권 공감하는 안보 전문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지지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전작권 합의 언제 했습니까? 2006년에 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이 20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몇 년 안에 이걸 준비 못한다고 하면은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 물론 우리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에 합의했고 그 조건의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조건은요 전작권 전환 딱 된다 하면 우리가 역량을 안 키워나갑니까? 앞으로 키워나가게 돼 있는 영역이에요. 따라서 저는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의 기조를 유지하고 우리가 거기에 있는 연한 임무 목록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작권 전이나 후나 꾸준히 해나가고 그리고 지금 합의되어 있는 단일주의 체계의 미래 연합사 구조를 유지하면 저는 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길이고 그런 걸 우리 군도 과감하게 해 나가야지 더 강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보다 더 경험 많으신 분이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천수성님 의견을 존중한다, 동의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청중 여러분께서 질문 하고 싶으신 사항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다만 질문을 아주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반도 미래포럼 국방 담당 이사 김병기입니다. 허태근 장군님께 설명도 잘 들었는데 지엽적이지만 아까 그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작권 전환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우려를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그걸 당연시하면서 받아들이신다는 건지 그게 조금 석연치 않아서요. 전작권 전환과 전략적 유연성은 엄연히 다르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다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호령 박사님, 그 주한미군의 롤과 스테이터스가 전략적 유연성을 지금 가진 것처럼 많은 세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1998년도에 이 미국이 험프리로 옮길 그때부터 전략적 유연성을 가진 부대로 생각하고 옮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김정은과 빅딜을 해서 PKO로 전환을 시킴으로써 중국을 북부 압록강까지 주한미군을 진출시키는 이게 목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듣고 싶고요. 허 실장님, 그 군사적 지원에 이렇게 그 초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데 6.25 때 말이죠.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 6.25 전쟁 수행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지 국가로서의 일본과 6.25 전쟁에 참전한 일본의 역할을 무시하고 인정을 안 해요. 독일은 병원선이 출발도 하려고 하는 그 독일은 병원선으로 참전국으로 인정을 하면서 수많은 소해전과 또 인천 상륙작전에 지원을 했던 일본의 역할을 참전국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기에 대해서 신부 박사님,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거기 예. 불가한지에 대해서 좀 예, 말씀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쪽에. 예. 감사합니다. 그 트럼프 2.0기에서는 그 보시기에 한국이 쿼드와의 연대가 더 확대될 거라 보시는지, 또 그렇다면은 그게 한국의 이제 국방의 입장에서는 더 좋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과 쿼드와의 연대를. 잠깐 본인 소개. 예, 미국 노스 그린빌 유니버시티 이종은 교수라고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더 이상 질문이 없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죠. 네, 제 발표 중에 이제 주한미군 조정과 관련돼서 착각과 현실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 시간이 이제 촉박하다 보니까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요. 주한미군, 제가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은 계속해서 한 번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임무와 역할이 변화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런 말은 결국에는 정적이지 않고 변화되어져 왔다라는 것은 전략적인 유연성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한미군의 그러한 조정과 관련된 부분과 임무와 역할이라는 부분과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부분은 좀 구분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안보 환경, 그다음에 인태 지역의 전략 안보 환경, 그다음 우리 주변 지역의 전략 안보 환경에 따라서 주한미군은 전략적인 유연성을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워딩 안에서 변화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쿼드와 트럼프 행정부 2기 하에서의 쿼드 가능성, 가입 가능성과 우리 안보와의 관계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쿼드 부분이 얼마만큼 발전 제도화 될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퀘스천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관세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그게 얼마만큼 그 동맹 국가들과의 어떻게 보면 동맹국들과의 갈등보다는 협력이라는 부분이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갈등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쿼드의 발전 가능성과 우리 안보와 매치시키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군에 있고 또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포함해서 한 10여 년 이상 국방부 정책실에서 국방 정책을 경험했었고, 주로 담당한 일이 이 한미 동맹 국방 공사 현안에 대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후배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한미 동맹의 입장이 아니라 미한 동맹의 입장에서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한국과의 동맹은 무엇일까에 주안을 두고 미국이 생각하는 것을 알아내어야 우리가 미국을 극복할 수 있는 목표와 논리와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제 스스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이 전략적 유연성을 어떻게 보냐 하면, 이게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한미 간의 전략적 유연성은 원칙에서 노무현 정부 때 합의를 했지만 거기에 우리는 조건이 달려 있었고, 그때의 원칙이 있었고, 또 군사적으로는 그러한 것이 운용될 때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도 제가 실무자 때 담당을 해서 한미 간의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한미군 차원만이 아닌 전체적인 미국의 대중국 또 서태평양 전략의 조정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 속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이야기할 때에는 주한미군의 역할, 성격, 구조 이런 변화들이 내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꾸는 데에는 성격을 메시지로 바꾸는 데에는 합의로 짧게 되겠지만, 그것을 군사적으로 구현하는 데에는 많은 절차, 시간, 또 부대의 조정, 전력의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주한미군을 볼 때 이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 하나의 큰 현안이라고 보면 종속 변수들이 있다고 봅니다. 주한미군에 종속되어 있는 독립 변수가 아닌 종속 변수, 그 종속 변수들의 하나가 전자권이고, 주한미군이 없다면 변한다면 전자권이 유지될 수준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전자권 문제가. 두 번째는 지금 예를 들면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의 우리가 전자권 전환은 주도 지원 병렬형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게 미국이 구상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둘째는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셋째는 한미연합연습훈련. 이것들이 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이라는 그 현안 속에 이것이 변화할 때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속 변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좋아하는 한 시간 질문 주은식 장군님께서 일본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이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한일 관계도 나아졌고, 그리고 쿼드 관련해서 일반 질문을 하셨는데, 쿼드를 국방 협력으로 보시면 약간 진행이 더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도가 미국하고 대중국 군사 협력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1분 30초짜리가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관찰달 보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 기자님들 계시니까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쟁 양상이 변하고 북한은 그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배우고 있고 무기체계 변화 다 습득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찰단 정도는 보내야 된다고 하거든요. 작전 장교하고 그다음에 ADD 무기체계 개발자, 이거 시급한데,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어내서 우리 군을 바꾸는데 활용하지 못하면은요, 이거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강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꼭 누군가가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시간 한 30-40분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아주 풍부한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산적인 토론을. 세 분께서 워낙 최고 전문가 분들이셔 가지고 이 사실은 따로 이렇게 1시간씩 모셔서 강의도 듣고 그래도 좀 모자랄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토론 열심히 해주시고, 또 질문도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션까지 심포지엄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저희 한반도 미래 포럼에서 마련한 심포지엄이 향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보고 그리고 또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긴 시간 끝까지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회 한반도 미래 포럼 심포지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